A long walk to water. 우물파는 아이들 by 린다 수박. Chapter 4. 2008년 남수단. 어머니는 니아한테 물통을 받아 커다란 단지 3개에 물을 부었다. 어머니는 끓인 수수죽에 우유를 조금 부어서 니아에게 주었다. 니아는 집의 그림자 속에 앉아서 죽을 먹었다. 식사를 마치자 그릇을 들고 안으로 들어갔다. 어머니가 막내 남동생에게 젖을 먹이고 있었다. 어머니는 니아의 여동생을 고개로 가리키며 말했다. 아르키를 데려가거라. 니아는 동생을 힐끗 보면서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을 말하지 않았다. 아르키는 겨우 5살이라 키도 작고 걸음도 느린데. 그 아이도 배워야지. 어머니가 말했다. 니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다시 물통을 들고 아르키의 손을 잡았다. 집에는 밥 먹는 동안만 머물렀다. 이제 다시 연못으로 가야 했다. 연못에서 집으로, 다시 연못으로 하루 종일 걸어 다녔다. 이것이 니아의 하루 생활이었다. 1년에 7달을 그렇게 살았다.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1985년 남수단. 쌀바는 숨을 멈추고 사람들을 한 명씩 살폈다. 가슴이 철렁하면서 모든 희망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모르는 이들이었다. 그 중에 가족은 없었다. 집주인 아주머니가 쌀바의 뒤로 와서 사람들에게 인사했다. 어디로 가나요? 그녀가 물었다. 몇 사람씩 미심쩍은 눈길을 교환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아주머니가 쌀바를 손으로 잡으며 말했다. 이 아이는 혼자예요. 데려가 주시겠어요? 쌀바는 그들이 의심하는 기미를 알아차렸다. 앞쪽에 사내 몇몇이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아직 아이군. 저 아이 때문에 걷는 속도가 느려질 거야. 입이 하나 늘어난다고? 우리 입이 풀칠하기도 어려운 판에? 아직 어려서 일을 제대로 못해. 우리에게 아무 도움도 안 될 거야. 쌀바는 고개를 숙였다. 또 그들에게 버림을 받겠구나. 저번처럼. 그때 무리 중에 여인이 한 사내의 팔을 잡았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먼저 사내를 바라본 다음 쌀바에게 눈을 돌렸다. 사내는 고개를 끄덕이고 무리에게 몸을 돌렸다. 우리가 아이를 데려갑시다. 그가 말했다. 쌀바는 얼른 올려다보았다. 몇 사람이 툴툴대면서 고개를 내저었다. 사내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이 아이는 딩카 부족이요. 그는 다시 걷기 시작했다. 아주머니는 땅콩 한 주머니와 물을 담은 조롱박을 쌀바에게 주었다. 쌀바는 고맙다고 말하고 작별 인사를 고했다. 그리고 무리를 쫓아갔다. 뒤처지지 않기로, 불평하지 않기로, 아무에게도 짐이 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질문을 하면 그들이 못마땅해 할까봐 어디로 가느냐고도 묻지 않았다. 그들이 딩카 부족이라는 것과 전쟁터를 피하려고 한다는 것만 알았다. 쌀바는 그것으로 만족해야 했다. 끝없이 걷는 날이 계속되었다. 발을 옮기면서 쌀바의 머리에는 같은 말만 떠올랐다. 우리 가족은 어디 있을까? 우리 가족은 어디에 있을까? 매일 아침에 깨면 일행과 걷고 한낮에 쉬었다가 어두워질 때까지 다시 걸었다. 그들은 땅바닥에서 잤다. 관목숲에서 산림지대로 지형이 변했다. 성장이 멈춘 나무들 사이를 걸었다. 먹을 게 없었다. 여기저기 몇 개 달린 과일은 늘 덜 익었거나 벌레 먹었다. 쌀바의 땅콩은 사흘째 저녁에 바닥이 났다. 일주일쯤 지나자 일행이 늘어났다. 다른 딩카 부족 무리와 주르콜이라는 부족민 몇 명이 같이 움직였다. 남녀노소가 걷고 또 걸었다. 어디로 갈지 모른 채로. 쌀바는 이런 배고픔을 처음 겪었다. 겨우 한 발자국씩 비틀비틀 걸음을 옮겼다. 밟고 있는 땅이나 주변의 숲, 하늘 빛의 따위는 신경 쓰지 않았다. 또렷한 것은 허기밖에 없었다. 뱃속이 뻥 뚫리더니 이제는 온몸에 심한 아픔이 번졌다. 평소 쌀바는 딩카족과 걸었지만 이날은 정신이 멍해서 조금 뒤처졌다. 옆에서 주르콜 청년이 걷고 있었다. 이름이 부쿠사라는 것 말고는 그에 대해 아는 것이 없었다. 나란히 걷다가 부쿠사가 더 천천히 걸었다. 쌀바는 일행을 더 따라붙어야 되는 건 아닌지 걱정스러웠다. 바로 그때 부쿠사가 걸음을 멈추었다. 쌀바도 멈추어 섰다. 하지만 너무 기운이 없고 배가 고파서 왜 서는지 물을 수가 없었다. 부쿠사가 고개를 기울이더니 인상을 쓰면서 소리를 들었다. 그들은 한동안 꼼짝 않고 서 있었다. 쌀바는 앞선 사람들의 인기척을 들을 수 있었다. 몇 사람의 말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나무 사이에서 나는 새소리. 쌀바는 귀를 쫑긋 세웠다. 무슨 소리였지? 비행기 소린가? 폭탄 소리? 총소리가 멀어지는 게 아니라 점점 가까워지나? 겁이 나기 시작하더니 배고픔보다 두려움이 커졌다. 그때였다. 천천히 부쿠사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저 소리 너도 들려? 쌀바는 얼굴을 찌푸리고 고개를 저었다. 그래, 또 나는데? 가자. 부쿠사가 잽싸게 걷기 시작했다. 쌀바는 속도를 맞추려고 안간힘을 썼다. 부쿠사는 2번 멈추어서 소리를 듣더니 훨씬 빨리 걸었다. 무슨... 쌀바가 막 물어보려던 참이었다.
북구사는 아주 큰 나무 앞에서 우뚝 멈추었다. 그래, 이제 다른 사람을 불러. 정년이 말했다. 이쯤 쌀바는 흥분에 휩싸였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새, 나는 새 소리를 듣고 있었어. 새가 날 여기로 데려왔지. 이제 북구사는 더 활짝 웃었다. 그가 물었다. 저거 보이지? 그는 나뭇가지들을 손짓했다. 북구사가 덧붙여 말했다. 벌집이야. 커다란 벌집이라고. 쌀바는 일행을 부르러 달렸다.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었다. 주루콜은 꿀이 있는 곳을 안내하는 새의 부름에 쫓아갈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그것을 직접 보는 것은 처음이었다. 꿀이라니! 이날 밤 그들은 잔치를 벌일 거였다. 챕터 5. 2008년 남수단. 니아의 마을에서 사흘간 걸어가면 큰 호수가 있었다. 매년 우기가 끝나고 마을 근처에 연못이 마르면 니아의 가족은 집을 떠나 큰 호숫가로 옮겼다. 1년 내내 호숫가에서 살지 않는 것은 싸움 때문이었다. 니아네 누어족은 호수 인근 땅을 두고 딩카 부족과 자주 싸웠다. 두 부족이 맞붙으면 남자 어른들과 소년들은 다치고 목숨을 잃기도 했다. 그래서 니아와 마을 사람들은 건기 5달만 호숫가에서 살았다. 그 기간에는 두 부족 모두 목숨을 부지하는데 몰두하느라 덜 싸웠다. 고향집 인근 연못처럼 호수도 말랐다. 하지만 연못보다 훨씬 크기에 호수 바닥 흙 속에 물이 고여 있었다. 니아는 호숫가에서나 집에서나 같은 일을 했다. 물을 길어오는 일. 호수 밑바닥에 흙을 손으로 파서 구멍을 냈다. 구멍의 깊이가 팔 길이가 될 때까지 계속 흙을 파냈다. 밑으로 갈수록 흙에 물기가 많아졌고 마침내 구멍의 바닥에서 물이 차기 시작했다. 구멍에 들어찬 물은 더러워서 물이라기보다 진흙이었다. 너무 느릿느릿 물이 차서 몇 바가지 뜨려면 오래 걸렸다. 니아는 구멍 옆에 쭈그리고 앉아서 물이 차기를 기다리곤 했다. 물을 기다렸다. 한 번에 몇 시간씩 여기 앉아서 5달 동안 매일매일 그랬다. 그러다가 비가 내리면 니아네 가족은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1985년 남수단. 쌀바의 눈이 부어 감겼다. 북구사의 팔뚝은 혹이 나고 빨갰다. 북구사의 친구는 입술이 퉁퉁 부었다. 모두 엄청난 주먹 싸움이라도 벌인 모습이었다. 하지만 맞아서 생긴 상처가 아니었다. 다들 벌에 쏘였다. 벌떼가 벌집에서 나오도록 나무 밑에서 불을 지펴 연기를 피웠다. 하지만 북구사와 다른 주루콜 쪽 사람들이 나무통에서 벌통을 떼는 순간 벌떼가 잠에서 깼다. 집을 떼어내는 것을 한 벌떼가 기분이 언짢았는지 윙윙대고 빙빙 돌면서 벌침을 쏘았다. 아주 많이 쏘아댔다. 쌀바는 눈을 가만히 문지르면서 벌에 쏘일 가치가 있었다고 생각했다. 꿀과 밀랍을 먹어 배가 불렀다. 달콤한 금색 꿀이 떨어지는 벌집보다 더 맛있는 건 없었다. 일행과 함께 먹을 수 있는 만큼 먹고 조금 더 먹었다. 주변에서 사람들이 흐뭇하게 손가락을 빨고 있었다. 혀를 벌에 쏘인 딩카족 남자 한 명만 예외였다. 그는 혀가 심하게 부어서 입을 다물지 못했다. 침도 삼키지 못할 정도였다. 쌀바는 그가 너무도 안쓰러웠다. 꿀을 맛보지도 못하다니 가여웠다. 이제 뱃속이 든든하니 걷기가 수월한 것 같았다. 쌀바는 마지막 벌집 조각을 나뭇잎에 잘 싸서 간수했다. 다음 날 해가 저물 즈음 꿀은 다 없어졌지만 쌀바는 밀랍을 입에 넣고 씹으면서 달콤한 기억을 떠올렸다. 하루하루 지나면서 무리는 점점 커졌다. 더 많은 사람들이 같이 걸었다. 혼자나 두셋이 걷던 이들이 합류했다. 쌀바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가족이 있는지 보려고 무리를 살폈다. 하지만 새로운 사람 중에 가족은 없었다. 무리를 따라선지 몇 주일 후 어느 날 쌀바는 평소처럼 모닥불 주위를 돌았다. 혹시 아는 얼굴을 찾을까 싶어서 사람들을 한 명씩 살폈다. 그때였다. 아! 바닥이 갑자기 움직인 것 같아서 쌀바는 휘청거릴 뻔했다. 한 소년이 벌떡 일어나서 쌀바 앞에 섰다. 이봐, 네가 내 손을 밟았다고. 소년은 딩카어를 말했지만 억양이 달랐다. 쌀바네 마을 근처에 살지 않는다는 뜻이었다. 쌀바가 한 걸음 물러섰다. 미안, 아프니? 소년은 몇 차례 손을 쥐었다 펴더니 어깨를 으쓱했다. 괜찮아. 하지만 앞을 보고 잘 걸어야지. 미안해. 쌀바는 다시 사과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쌀바가 몸을 돌려 다시 사람들을 훑어보기 시작했다. 소년은 여전히 쌀바를 바라보고 있었다. 가족은? 소년이 물었다. 쌀바는 고개를 저었다. 나도 마찬가지야. 소년이 말하며 한숨을 지었다. 그 한숨이 쌀바의 가슴에 박힌 듯 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난 쌀바야. 난 마리알이야. 친구가 생기니 참 좋았다. 마리알은 쌀바와 동갑이었다. 키도 거의 같았다. 나란히 걸을 때면 보폭이 딱 맞았다. 다음날 아침 두 소년은 같이 걷기 시작했다.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알아? 쌀바가 물었다. 마리알은 비스듬히 고개를 들고 한 손으로 눈을 가렸다. 해가 떠올라 빛이 강했다. 마리알이 재치 있게 말했다. 우리는 아침 해 속으로 걸어가고 있어.
쌀바는 눈을 굴리며 대꾸했다. 동쪽으로 간다는 건 나도 알아. 누가 그걸 모르겠어? 그런데 동쪽 어디로 가느냐가 이거지. 마리알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대답했다. 에티오피아야. 수단의 동쪽은 에티오피아야. 쌀바가 걸음을 멈추었다. 에티오피아? 그건 다른 나라잖아. 우린 거기까지 걸어갈 수 없어. 우린 동쪽으로 가고 있어. 에티오피아는 동쪽이야. 마리알이 단호하게 말했다. 난 다른 나라에 갈 수 없어. 그러면 가족이 날 찾지 못할 거야. 쌀바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마리알이 쌀바의 어깨에 팔을 둘렀다. 그는 쌀바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는 듯 말했다. 그건 중요하지 않아. 계속 동쪽으로 걸어가면 세상을 한 바퀴 돌아서 바로 여기 수단에 올 수 있잖아. 그때 가족을 찾게 될 거야. 쌀바는 웃음이 나왔다. 두 소녀는 큰 소리로 웃으면서 팔짱을 끼고 걷기 시작했다. 걸음이 착착 맞았다. 쌀바가 학교에서 숲으로 달아난 지 한 달이 넘게 지났다. 이제 일행은 아토우트 부족의 땅에 접어들었다. 딩카 부족어에서 아토우트 부족들은 사자의 사람들로 불렀다. 그 지역에는 양양 누가 많이 살았고 사자는 영양류를 먹이로 삼았다. 딩카족에는 아토우트족에 관한 이야기가 많았다. 한 아토우트족이 죽었다가 사자가 되어 이 세상으로 돌아왔는데 사람 고기를 몹시 먹고 싶어 한다고 했다. 아토우트 부족은 사자가 세상에서 가장 사나운 동물이라고 믿었다. 밤은 쉽게 오지 않았다. 쌀바는 멀리서 들리는 표 소리를 자주 들었다. 가끔은 사자의 발톱에 눌려 죽어가는 동물의 비명소리가 들렸다. 어느 날 아침 깨어보니 잠을 설쳐서인지 눈앞이 흐릿했다. 쌀바는 눈을 문지르면서 일어나 비틀대며 마리알에게 다가갔다. 둘은 다시 걷기 시작했다. 쌀바? 마리알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소리는 등 뒤쪽에서 들렸다. 쌀바가 몸을 돌렸다. 놀라서 입이 벌어졌지만 말을 할 수가 없었다. 쌀바! 챕터 6 2008년 남수단. 니아의 가족은 대대로 건기의 호수로 옮겼다. 니아는 태어난 후 해마다 그곳에 갔다. 호숫가 생활이 좋았다. 진흙을 파내고 물이 괴기를 기다려야 했지만 매일 하루 2번씩 연못까지 왕복하지 않아도 됐으니까. 하지만 어머니가 그곳 생활을 싫어한다는 것을 올해 처음 알았다. 니아의 가족은 그곳에 집이 없어서 임시 숙소에서 잠을 잤다. 가재도구를 고루 가져갈 수가 없어서 뭐든 있는 것으로 대충 써야 했다. 또 하루의 대부분을 물이 나오도록 흙바닥을 파야 했다. 하지만 매일 아버지와 뎁 오빠가 사냥하러 갈 때 어머니의 표정이 가장 참기 힘들었다. 두려움. 어머니는 겁냈다. 집안 남자들이 어딘가에서 딩카족과 부딪힐까 겁냈다. 그들이 싸워서 다치거나 더 나쁜 일을 당할까 두려웠다. 지금까지는 운이 좋았다. 니아의 가족 중에는 딩카족 때문에 다치거나 죽은 사람이 없었다. 하지만 마을에는 사랑하는 가족들을 그렇게 잃은 집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매일 아침 니아는 어머니의 근심스러운 기미를 알아차렸다. 또 운이 따를까? 아니면 누군가를 잃을 차례인가? 1985년 남수단. 쌀바는 물고기처럼 다시 입을 다물었다 벌렸다. 말을 하려고 했지만 목구멍에서 말이 막혀버렸다. 움직이려 해도 발이 바닥에 달라붙는 것 같았다. 쌀바! 사내가 다시 외치면서 쌀바에게 다가왔다. 그가 몇 걸음 앞에 왔을 때 쌀바가 갑자기 말을 내뱉었다. 삼촌! 쌀바가 소리치며 삼촌 품에 뛰어들었다. 주이르 삼촌은 아버지의 막내 동생이었다. 그동안 군대에 있어서 쌀바가 만난 지는 적어도 2년이 넘었다. 삼촌은 전쟁에 대해서 알 거야. 어쩌면 우리 가족이 어디 있는지도 알 거야. 하지만 삼촌이 입을 열기 무섭게 그런 희망은 사라져버렸다. 혼자인 게냐? 가족은 어디 있어? 삼촌이 물었다. 쌀바는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알 수가 없었다. 학교에서 빠져나와 숲으로 달아난 지 벌써 몇 년이 된 것 같았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 삼촌에게 사정을 설명했다. 쌀바가 말할 때 삼촌은 가끔 고개를 끄덕이거나 저었다. 쌀바가 가족을 만나거나 소식 한마디 못 들었다고 말하자 삼촌의 얼굴이 몹시 굳었다. 쌀바는 말끝을 흐리면서 고개를 숙였다. 삼촌을 다시 만나 반가웠지만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았다. 삼촌은 한동안 조용히 있었다. 그러다가 쌀바의 어깨를 두드리며 명랑하게 말했다. 조카. 이제 우리가 같이 있게 됐으니 내가 보살펴줄게. 알고 보니 삼촌은 사흘 전 무리에 들어왔지만 30명이 넘게 같이 건너라 두 사람은 이제야 알아보게 된 것이다. 나란히 걸으면서 쌀바는 삼촌이 총을 갖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한쪽 어깨에 권총거리를 차고 있었다. 삼촌은 군대 경험이 있는 데다 총이 있어서 무리의 대장처럼 되었다. 삼촌이 말했다. 그래, 군에서 내가 총을 갖고 제대하게 해주었지. 그러니까 이제 먹을 만한 게 나타나면 즉시 총을 쏠 거야. 삼촌은 그 말대로 했다. 바로 그날 어린 영양을 총으로 잡았다. 영양이 가죽을 벗기고 손질해서 구울 때까지 쌀바는 안달하며 기다렸다.
연기와 고기 냄새가 진동하자 쌀바는 연신 군침을 삼켜야 했다. 쌀바가 허겁지겁 고기를 입안에 밀어넣자 삼촌이 웃음을 터뜨렸다. 쌀바, 이는 음식을 씹으라고 있는 거야. 쌀바는 대답할 수가 없었다. 맛 좋은 구운 고기를 입에 집어넣느라 정신이 없었다. 어린 영양의 크기가 작았지만 모두 배불리 먹을 수 있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쌀바는 급히 먹은 것을 후회했다. 몇 주간 굶다시피 한 터라 뱃속이 부글대기 시작했다. 결국 밤새도록 토했다. 쌀바만 그런 게 아니었다. 뱃속이 요동치는 바람에 깨서 토하려고 외진데 가면 다른 사람들도 토하고 있었다. 5-6명이 나란히 서서 토할 때도 있었다. 다들 똑같이 배를 움켜잡고 몸을 숙인 채 구토증이 일기를 기다렸다. 그렇게 배가 아프지 않았더라면 우스운 장면이었지만 일행은 아토우트족의 구역을 계속 걸었다. 매일 작은 나무 그늘에서 쉬는 사자들을 보았다. 한 번은 멀리서 사자가 영양을 쫓는 광경을 보았다. 그 영양은 달아났지만 쌀바는 잡아먹힌 동물들의 뼈를 길에서 자주 보았다. 쌀바와 마리알은 삼촌 가까이서 나란히 걸었다. 가끔은 삼촌이 다른 어른들과 걸으면서 여정에 대해 심각하게 대화했다. 그럴 때면 두 소녀는 조용히 물러났지만 쌀바는 늘 삼촌이 보이는 곳에 있었다. 또 밤에는 삼촌 곁에서 잤다. 어느 날 늦은 오후 일행은 밤을 지낼 채비를 하기 전에 물 웅덩이를 찾으려 했다. 하지만 수킬로미터를 뒤져봐도 웅덩이가 없었다. 밤 깊도록 계속 걸었다. 10시간쯤 걷다 보니 다음날 새벽 무렵이 되자 모두 지쳤다. 삼촌을 비롯한 우두머리들은 쉬기로 결정했다. 쌀바는 오솔길에서 2걸음 떨어진 곳에서 눕자마자 잠들었다. 그러다 삼촌이 어깨를 흔들어서 겨우 깼다. 눈을 뜨니 울음소리가 들렸다. 누군가가 울고 있었다. 쌀바는 눈을 깜빡이며 잠을 밀어내고 삼촌을 바라보았다. 삼촌의 얼굴이 어두웠다. 유감이구나, 쌀바. 네 친구가... 삼촌이 나직히 말했다. 마리알? 쌀바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마리알이 어디 갔지? 근처에 있을 텐데. 몸이 너무 고단해서 마리알이 내 옆에 잤는지 아닌지 모르겠네. 먹을 걸 찾으러 갔나 본데. 삼촌은 쌀바의 머리를 아기처럼 쓰다듬으며 다시 말했다. 정말 유감이다. 찬 손이 쌀바의 심장을 움켜쥐는 것 같았다.